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돼서 오늘은 공지한 대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30여 년 공직하시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또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역임을 하신 우리 박상기 교수님 특강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포스터에도 표현한 것처럼 한국 형법, 연역 그리고 정치사회적 맥락의 관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그 심의기 교수님 강연에 이어서 굉장히 소중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강연이 될 테니까요. 네, 잘 듣고 또 우리가 이제 한 1시간 50분이기 때문에 아마 강연은 한 1시간 내외 정도 되실 것 같고 또 질문이 있으면 그다음에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공개 강의고요. 네, 그래서 수업 안 듣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우리 대학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강연은 우리 연세대학교의 19세기 법사회사센터의 전지현 센터장님이 또 여러 가지 무심 명령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박상기 교수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강연을 4월 말경에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 지났는데 오른손 발 부상을 당해가지고 연기해서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를 떠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2017년 7월에 정년하기 직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거기서 한 2년 2개월 정도 있었고 그 사이에 정년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 게 정말 오래간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원래 강의라는 게 재미있어야 기억에 남고 이해도 빠르고 그런 건데 오늘 주제는 여기 나타나 있듯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형법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당연히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주제도 무겁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중요도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 전공이기도 하지만 전공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어떻게 제정이 됐고 오늘날 정치적 사회적인 맥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형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국의 사례하고 조금씩 비교도 해가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민주노총의 강원도 건설지부 강원도 지대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양해동 씨가 분신 자살을 했잖아요. 사실 그 분신 자살이라는 건 그 자살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데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분신 자살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도 있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후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양효동 씨의 유서가 여러 사람한테 보낸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유서에 대필흔적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나라의 포수지에 탑을 달리는 신문이 보도를 했죠.
어젠가 보니까 뭐 결국은 사과는 했던데, 그걸 보면서 1991년에 그 연세대 앞에 있는 서강대학교에서 옥상에서, 한 건물 옥상에서 분신하고 투신해서 사망한 김기설 씨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보통 우리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도 분신 자살자가 남긴 유서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당시에 그 단국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이고 전민연회 역시 그 간부를 맡고 있던 강기훈 씨가 대필해서 써준 것이다. 그래서 자살 방조죄로 강기훈 씨를 기소하고 형사 3년 이상의 그 옥고를 치르고 만기 출소했는데, 뭐 그 후에 조금 이따 다시 이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1889년인가 프랑스 사회에서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 하는데, 그 드레피스 사건에서도 필적 감정의 사안이 중심 과제로, 중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드레피스라는 유대인의 그 프랑스 육군 대위가 남긴 그 필적이 평소에 쓰던 필적과 대조해 봤을 때 다른 필적이다. 재밌는 것은 그 다른 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간첩죄로 해서 기소를 했고, 유죄 판결 받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심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다른 필적으로 쓴 것은 한 사람의 필적이지만 다른 필적으로 쓴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필적으로 썼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을 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 150년 전 그때 일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30여 년 전의 일, 또 며칠 전의 일들이 같은 뭐랄까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는 그 형법의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1년의 형법이나 현재의 형법이나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3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형사사법적인 측면에 봤을 때 하나의 지체 현상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여러 방면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형법도 법학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법학에 아주 법학이 그 나라 최대 가장 성공적인 수출품이라고 하는 독일 법학의 경우에도 법학을 독일말로 브롯비션샤프트라고 부르는 법전이 있었어요. 브로트는 브레드, 빵이죠. 빵을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학문성을 좀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건 이제 극단적인 얘기고, 우리가 형법학이라고 했을 때는 형법 이론이나 형법의 도그마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가? 사실 형법 규정을 보면은 아주 어떤 건 좀 길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나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런 세상 만사는 다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형법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해석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져서는 안 되죠.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규범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체계적인 형법 이론의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이고 규칙적으로 형법을 적용해야 된다.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른 법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한다면은 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예측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그 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형법의 그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형법 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이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영미법 국가인 영국 같은 데서는 법관은 법률의 입이다. 그래서 법관의 어떤 판결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관의 의사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런 영미법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속하는 이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법률의 법관이 구속돼야 된다 하는 얘기는 법관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그를 통해서 이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관이 정말 자기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 내가 어디 쓴 것 같은데 법관이 문제가 되긴 요즘 특히 문제가 되긴 하는데 법관이 자기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판결을 그 기조에서 판결을 내리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서 내리는 생각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념성,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 법의 입법 목적에 맞는 그런 해석에 스스로 구속되는 그런 그 의식 구조 속에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법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프란츠 폰 리스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형법학자가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대헌장이잖아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법이라는 것은 처벌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범죄자나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는 형법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처벌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사절차법,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절차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19세기 그러니까 개몽 이전에 1700년대 같은 개몽 이전의 그런 그 잔혹한 형사사법 절차로부터 범죄인을 보호해준다 해서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프란츠 폰 리스트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름이 귀에 있죠. 유명한 피아니스트 작곡가 프란츠 폰 리스트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당시에 저 사람은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당시에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었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오스트리아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헝가리에서 태어난 그 리스트 가문인데 이 사람은 그 피아니스트 프란츠 폰 리스트하고 사촌 형제간이에요. 사촌 형제간인데 나이 차이는 많았고 아버지 때 형제가 많아서 이 형법학자 리스트는 그 아래쪽 그 아버지가 그 몇 번째인가 6, 7번째인가 됐나? 거기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촌 형인 음악가 피아니스트 프란츠 폰 리스트 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독일 형법사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이름을 똑같이 지었나?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그 작곡가 피아니스트 프란츠 폰 리스트가 파리에서 아주 유럽 음악계의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기 있는 작곡가였거든요. 연주가이고.
그래서 그 형처럼 유명하게 되라고 해서 이름을 똑같이 지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형법이라는 것은 지금 뭐 여러 나라 형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보면 뭐 대립법 체계도 있고 영미법 체계도 있고 또 이슬람 법 체계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 법 체계도 있고 여러 나라 법 체계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국가에서 형법은 이 18세기 계몽사상을 통해서 그 이전에 절대왕정에서의 이런 자의적인 형사사법에 대한 저항으로서 현대 형법 사상이 싹 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체사레 베카리아라는 이탈리아 학자의 이 범죄와 형벌인데 형법이라고 썼네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에요. 1764년에 발간한 책인데 이 책이 발간되면서 이 유럽 형사법 학계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이 그 집권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대단히 과감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저게 거의 뭐 1764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프랑스어로 번역이 됐고 프랑스의 그 서문을 볼테르가 썼어요. 그리고 이 베카리아가 프랑스에 초빙돼 가지고 거기서도 강연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로 왔는데 저 책을 발간할 때는 베카리아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형법학의 경우는 독일 형법학은 우리나라 형법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나라의 형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한 안셀름 폰 포이어바흐라는 이름이 좀 긴 사람에 의해서 독일의 근대 형법학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801년에 형법 교과서를 썼고 그것이 학문적 연구의 어떤 그 기반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이어바흐는 당시 바이에른 공국의 형법전을 기초를 했죠. 1813년에. 이 보이어바흐는 또 좀 사회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이름이 좀 낯익지 않을까 싶어요. 포이에르바흐. 우리나라에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데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드비히. 그 사람은 이 포이에르바흐의 아들이에요. 형법학자의 아들.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는.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한 그런 그 사상가였고, 그 다음에 또 유물론, 그래서 칼 막스하고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 포이어바흐의 아들 루드비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더 한 대를 더 내려가면은 그 손자가 있어요, 손자.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 이름은 안셀름 포이어바흐예요. 안셀름. 그 손자는 19세기 독일 회화 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화가였어요. 지금도 독일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그 사람 작품이 걸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독일 형법학, 근대 형법학이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한 말에 1905년에 형법대전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그 이전 조선왕조에서는 대명률이 조선왕조의 그
그 모든 형법을 포함해서 그 기본 법이었죠. 대명률에 의거해서 다 판단을 했죠. 그러나 이 가법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법령이 나오고 하면서 과거에 분리되어 있지 않던 사법과 행정의 분리, 사법과 행정의 분리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원임재판을 생각하면 돼요. 병합도의 그 춘향이 재판하듯이 죄에 대한 요즘은 이제 수사와 재판이 분리가 되어 있고 또 행정으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제 유럽에서도 똑같았어요. 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규문주의라 이렇게 불러요. 규문주의. 규문재판이라고 불러요. 탄핵주의에 이제 대응하는 개념인데 규문주의, 규문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사도 하고 재판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재판해요. 그 우리나라의 그 원임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수사했는데 자기가 수사가 잘못됐다고 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유죄로 끌어나가겠죠. 그렇게 하려면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끌기 위해서 동원되는 게 뭐겠어요? 고문이죠. 고문. 그 잔혹한 고문을 통해서 얻어낸 그 자백. 그게 이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니까, 규문지, 계몽사상 이후에 규문재판이 탄핵주의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거 플러스 뭐 행정관이 이걸 다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그걸 이제 분리를 했고, 형벌을 체계화하고 완화를 했다. 옛날에는 같은 사형이라도, 요즘은 사형 무기징역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는 사형의 방법이 형벌의 한 종류였잖아요. 그렇죠? 참수형이다, 뭐 능지처참이다, 뭐 거열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형의 방법은 일반인은 교수형이고 군인은 총사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일반 형법전에서는 뭐 사형이면 사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지 옛날 다른 것처럼 그렇게 어떤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럽에서도 똑같이 그런 형벌의 그 방식에 의해서 구별을 했어요. 형벌의 방식. 그래서 다양한 형벌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다양한 형벌 도구가.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로텐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형벌 도구를 전시해 놓은 크리미널 뮤지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형벌 박물관이라고, 형사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중세시대 온갖 형벌 도구가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형벌 도구들이 다 전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형벌 집행의 방법이 형벌의 한 종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이야 대부분 징역 아니면 벌금형, 가장 많은 게 그거지 뭐 징역을 어떻게 살린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화 및 완화의 단계로 20세기 들어와서 들어갔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 형법을 수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05년 그리고 1907년의 그 정미 7조약에 의해서 행정권, 입법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1910년에는 완전히 합방이 돼버렸죠. 완전히 합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제정했던 법들이 당시에 한반도에 적용되기 시작했죠. 1911년에 조선 형사령을 제정했고요.
이것은 1907년, 즉 명치 40년 일본 형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용형법이라고 불렀어요. 의용형법. 의용형법. 일본의 형법을 의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의용형법은 1945년에 8월 해방 이후에 1945년 11월 2일에 미 군정청에 의해서 의용형법은 계속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어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계속 의용형법은 존속하고 있다가 1953년에 비로소 한국의 오늘날의 형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런데 53년에 그 형법 제정 이전에 1948년에 제정된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정부 수립과 동시에.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형법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다. 한국에서. 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후신이에요. 시스템이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인가. 일제시대 식민지 일제강점기 하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별로 지나친 말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1945년 폐망 후에 GHQ, 즉 일본의 흔히 우리가 메가도 사령부라고 얘기하는 일본의 주둔했던 미 군정들이 일본 메가도 사령부는 일본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간통죄를 예로 들자면요.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 당시 일본 형법의 간통죄는 남편 있는 여자와 그 상간자를 처벌했고 남자는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유부남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간통을 해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쌍벌주의가 아니고 일종의 단벌주의였는데 그래서 이 메가도 사령부에서는 그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945년에 미 군정청이 그 의용형법을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일본 의용형법대로 했지만 그 후에 개정을 했는데 53년 형법 제정 시에 쌍벌주의를 채택했고 그 이전까지는 과거 일본 형법, 간통죄가 존속하던 그 시절의 간통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해방이 됐긴 했는데 간통죄를 예로 들자면 일본은 이미 1945년에 폐지를 해버렸고 간통죄를 우리나라는 2015년에 헌재가 유언결정 내릴 때까지 유지가 된 거죠. 비록 53년 제정 시에 쌍벌주의로 내용은 바꿨지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식민지 시대에 적용되던 법이 해방 후에 미 군정청에 의해서 완전히 그 민주화된 형법으로 탈바꿈을 일본보다 못했던 거예요. 아까 독일 형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포여바흐 얘기하면서요. 1532년에 가롤리나 형법전이라고 샤를르 5세다 프로식으로 하면 독일식으로 하면 칼 5세가 만든 형법전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인데 카롤리나라는 것은 라틴어 표기입니다. 찰즈, 독일어로는 칼, 프랑스어로 샤를. 이것의 라틴어 표기가 카롤리나예요. 그래서 라틴어 표기로 해서 카롤리나 형법전이 제정됐고 저게 그 후에 독일 전국에 각 공국에 영향을 미쳤고요.
현대적인 의미의 독일 형법, 제국 형법제는 1871년에 독일이 제국으로 출발하면서 형법전이 새로 생긴 거죠. 1871년 이 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그래서 보여바카가 얘기했던 오늘날 우리가 죄형법정주라고 부르는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고 법도 없다. 범죄는 법이 범죄라고 규정해야지 범죄가 되는 거고요.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다. 죄형법정제 핵심이죠. 그리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가면은 명확성, 법은 명확해야 된다. 애매하게 정해가지고 뭐든지 다 해석을 통해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형사입법에서는.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기반한 형법전이죠. 그러나 독일도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한 이후에 그런 재형법정제 핵심 원칙들이 다 폐지되어 버렸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폐지였어요. 유추해석 다 하게 해버렸어요. 명확성 원칙도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악명 높은 이 롤란드 프라이슬러라는 소위 폴크스게리히트라고 하는 민족재판소, 독일에서 이 나치 시대 만든 재판소인데 특별재판소는 민족재판소의 총지휘자가 롤란드 프라이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나치 시대 독일 형사사법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민주주의 원칙을 다 망가뜨렸죠. 그래서 45년 폐망할 때까지 저런 상태가 계속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할 때 재판장에 재판장 뒤에는 그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나치기가 딱 걸려 있었죠. 그 나치기 한 중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모든 민족재판소 안에. 그게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별실에서 나치 장교들이 재판 광경을 그대로 생중계 보듯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민족재판소 이건 정말 당시에 악명 높은 법원이었고, 이 시대에 그 제정된 법들은 유명한 법들이 많죠. 소위 니른베르크 법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처벌하기 위한 법. 거기서 유대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형사처벌을 받고요. 오늘날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법들이 양산이 됐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취약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한 거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래서 집권한 거 아니에요. 투표를 집권한 거예요. 투표를 집권했지만 과반수를 얻어서 집권한 것도 아니에요. 소수당이었어요. 나치당은. 근데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일단 집권한 다음에 집권한 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나머지 정당들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입법을 어떻게 했느냐. 소위 수권법이라 해가지고 모든 우리 5.16 쿠데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입법을 하고 정부한 때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인가 국보위라고 하는 거기서 입법을 다 해버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치도 그런 식으로 손쉽게 입법을 하고 해서 나치 통치의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갔는데 1933년에 집권했을 때 그 합법적인 집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일인들에게는 정말 그 부끄러운 과거이면서 뼈아픈
역사의 한 순간이죠. 근데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제 해석이 있어요. 1차 대전의 패전 후에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 정부에 가했던 그 과단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영토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적 불만, 그 다음에 1929년에 그 미국의 그 금융 대공황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을 바란 측면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합법적으로 취임을 정권을 획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뭐랄까요 또다시 이런 독재자가 나타날까 싶을 정도의 그런 독재 권력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확립을 해버렸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강력한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취약한 시스템이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제 그 소위 나치 사상의 그 유무를 제거하고 그 폐지됐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다 도입하고요. 사형제도를 아예 독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그룬트게세츠의 사형 폐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1975년에 또 독일 연방공화국 형법이 새롭게 출가를 했고요. 뭐 독일은 형법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특별법이 많지 않아 거의 뭐 없어요. 대부분의 그 범죄인들을 형법 각칙에 다 집어넣기 때문에 1년에도 형법이 몇 번씩 개정이 돼요. 1년에도 몇 번씩. 우리하고는 그 법 개정의 그 시스템이 좀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태로 왔고 일본의 경우에는 구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명치 15년에 1882년에 시행된 형법이 있어요.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 대학 교수였던 이 보아소나드라는 사람의 형법학자의 형법 초안을 기초로 프랑스 형법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이 됐습니다. 일본 형법이요. 그러다가 명치 40년, 1907년에 그 새로운 형법을 제정을 했고요. 1908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일본의 그 현행형법의 모토가 됐고 우리나라의 그 구형법, 의형형법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그 기초가 된 건데 뭐 그냥 어떻게 여긴 원래 이렇게 안 되는데 줄이 엉망이네. 원래 독일이 프랑스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프랑스 이 보아소나드라는 사람의 그 형법 초안을 기초로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유럽의 정치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했어요. 보불전쟁, 왜 보불전쟁이냐. 프랑스를 한자로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는 뭐냐? 프로이센을 얘기해요. 프로이센. 그 당시에는 독일이 통일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 뭐 바이에른 아까 얘기한 왕국도 있고 그 바덴 공국도 있고 작센국도 있고 수십 개 나라로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프로이센이 가장 강국이었죠. 영토로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어떤 국력이 제일 셌어요. 그런데 프로이센의 그 비스마르크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패배를 해버렸죠. 패배를 해가지고 독일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루브르 궁전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항복 문서 받고 50만 프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전쟁 배상금 내라고 하고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그 보불 전쟁의 패배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그 강국의 지위에서 비스마르크 치하의 독일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게 제1제국이에요. 우리가 보통 히틀러를 제3제국이라고 불러요. 그럼 제2제국은 뭐냐? 그건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제2제국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에 안고 있는 그 허점이 있었어요. 허점. 수상과 대통령 간의 권력의 그 분점, 이런 것들이 정치 불안을 야기해서 계속해서 수상이 바뀌었어요. 그 결국은 이제 나치 출현의 어떤 토대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독일 제국이 제1제국이 성립이 돼서 강력한 유럽의 강자로 등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정계의 거물이었던, 옛날에는 2등 방문이라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수십 명의 일본 젊은 정치인들이 유럽의 일종의 견학이라기보다 한 2년 이상을 있었습니다. 장기 체류했어요. 맨 처음에 간 건 영국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몇 달 있다 왔고, 나중에 제일 오래 간 건 프로이센에 그 통일 후에 그 독일의 그 프로이센에 가가지고, 그 프로이센의 그 군사제도, 교육제도, 뭐 정치, 법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습득을 해가지고 하나의 모델 국가로 삼아가지고 일본에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일본 정치에 이식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법률도 그래서 독일의 법학에 영향을 받은 게 그때부터예요. 형법만 그런 게 아니고 민법도 그렇고 모든 독일 법 체계를 일본에 그대로 들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을 통해서 독일의 법학이 한국에 전수가 된 거죠. 한국에. 뭐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소송법. 그 외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뭐 1910년 이후에 들어갔는데, 그때 대정 14년, 일본은 지금 1868년에 그 명치유신, 메이지유신, 일본의 그 명치천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그 연호가 대정, 다이쇼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서 이 대정 연호를 쓰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뭐, 일본의 그 당시에 그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시작했다 이런 말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써요. 그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기 그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그때인데, 그때 이제 그 한국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일본의 법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일본에도 적용됐던 치안유지법을 한국, 당시 조선,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사할린, 그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 치안유지법을 적용을 합니다.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1925년에. 목적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활동가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뭐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당시 뭐 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약칭으로 했다는데, 조선공산당이 창당된 게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경성에서 창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활동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일 활발했던 게 1920년대부터예요. 여기 그 새 여자라는 소설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혹시 이거 읽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권으로 된 비교적 2000 몇 년인가?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이라는 여류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1920년대부터 해방 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산주의 활동과 거기에 중심 인물들에 관한 스토리가 아주 다큐멘터리 영화 보듯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상도 여러 가지 받았어요. 이 세 여자가 누구냐? 주세죽이라는 여자와 허정숙이라는 여자와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여자인데 제일 유명한 거는 허정숙이라는 여자 이름이. 허정숙은 북한 정권 수립 당시에 문화선전상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1991년까지 살았던 여자예요. 이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못지않게 더 유명하지. 허헌이라는 사람이에요. 허헌. 북한에 가가지고 아주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 허정숙 그리고 주세죽이라는 사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박헌영의 첫 번째 처가 주세죽이라는 여인이에요.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그 칼막스의 그 공산주의 선언을 번역한 사람이 박헌영과 여운형이에요. 이 두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어로 공산주의 우리가 뭐 공산당 선언한 공산주의 선언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인데 그 박헌영 결국은 이제 숙청당에서 북한에서 처형당하지만 거기에 첫 번째 처가 주세죽이라는 여자예요. 그 세 여자의 그 만남에서부터 각자의 삶, 죽음까지를 기록했고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 예를 들면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왜냐면은, 이게 해방 후 이 스토리까지 다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세죽과 박헌영 사이에 난 딸이 1991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어디서 살았었냐면은 카자흐스탄에 살았어요. 왜 카자흐스탄에 갑자기 거기 살았나? 스탈린이 193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스탈린 이쪽에 살던 조선족들을 전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전부 일본 국민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본 스파이들이다, 조선족들도 다. 그래가지고, 전원을 다 한겨울에 열차에 태워가지고, 멀리 떨어진, 완전히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거기다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는 도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주세죽도, 결국은 이제 거기서 살다가, 딸하고 오래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 유학 가고, 하여튼 스토리가 복잡한데, 어쨌든 그 딸이 거기서 러시아 사람 남편 만나서 무용가로서 재업 성공을 해가지고 1991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이 신문 기사에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을 여기 써놨는데요. 이 이치한위기법이라는 게 천황제 체제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운동에 대해서 단속하는 법령이니까 상당히 강력한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률이 무슨 절도를 했다, 살인을 했다, 강도를 했다 이런 외부적인 어떤 결과가 보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 법령은 그렇게 위험성이 좀 덜하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개인의 사상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처벌하겠다면은 그것은 정말 너무 탄력적인 거예요. 수사기관의 마음먹기에 다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바뀌는 사람이
끄집어내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법이죠. 이 1925년에 이치안유지법이 지금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됐고요. 당시에는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 봤고, 1945년에 폐지를 했는데 다시 이게 부활합니다. 해방 후 한국에서 다시 부활해요. 이게 역사라는 게 앞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계속 뒤로 갔다가 겨우 앞에 조금 나가 있으면 다시 또 이 정변이 일어나서 또 뒤로 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좀 불행한 현실이죠. 이치안유지법의 내용은 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겠습니다만 1923년 관동 대지진, 관동이라는 건 일본 동경 지방을 얘기해요. 관서는 뭐 오사카와 간사이 지방이고요. 관동 대지진 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하니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극물 뿌린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조선인들을 아주 참사를 했죠. 수천 명이 죽었다고도 그래요.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했다. 이치안유지법이. 그리고 당시 그 일본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예방 구금제. 뭐 특별히 범죄를 안 했는데 미리서 구금해버리는 거죠. 미리서. 그런 것까지도 법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요. 당시의 그 사회 상황을 보면 이 노동운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 같고,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 통치하에서 저런 대규모 노동운동, 파업이죠, 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21년에 부산 부든 노동자 파업을 했는데 한 5천여 명이 참가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오늘날이라고 해도 대단한 숫자인데, 당시에 23년은 평양 양말 직공조합원 임금 인하 반대 파업을 해요. 거기에도 한 1,000여 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겁니다. 노동운동은 꼭 공산주의 운동이다. 이런 그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의 그런 그 식민지 조선의 일본 사회도 그렇지만 조선에 주입시킨 이런 그 사고가 혹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노동운동가를 좌빨, 쉽게 얘기하면 좌파, 시각시하는 하나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서구 유럽에서 이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예외적인 사상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좌파적 성향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사법당국의 생각의 형성의 그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사실 어제도 보도된 그런 포항제철 그 노동자 막 피 흘리는 그런 사진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회가 점점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념성과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 원산 부두 노동자 파업이 한 80일 동안 지속이 됐고요. 1931년에도 함흥의 가타쿠라 제사공장, 당시에는 이 제사 잠업이라는 게 상당히 성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잠업, 양잠, 이 실크 뇌에 길러가지고 실크를 만들어내는 제사 공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사공장. 그 일본에서 조선에 공장을 세우면 임금도 뭐 주거나 안 주거나 하여튼 싸니까 여기다 공장 세운 거예요. 청진 부두노동자 파업, 경성방직 공장 노동자 파업 등 하여튼 1920년대에서부터 30년대까지 노동자 파업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단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산주의 운동, 그리고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또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1953년에 전쟁, 우리 나라가 7월 달에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이게 이제 53년에 제정되고 10월 3일 날 시행되는데,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날 제정됐다. 아까 얘기했듯이. 훨씬 전에 제정된, 5년 전에.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당시 민의원,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냐, 민의원이 누구였느냐, 엄상섭 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제시대 검사를 말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제시대 사상검사를 하질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사상검사는 조선인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엄상섭 의원이 법전편찬위원이었고 한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법 만드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상황에서 서구에 굉장히 개혁된 형사사법이나 형법에 대한 관념이 아주 진보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당시에 또 김병로 씨가 이제 초대 대법원장을 했는데, 1953년에 형법을 제정하고 나니까 이미 48년에 제정됐던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 그때 권고를 했어요. 폐지해야 된다. 형법에 다 들어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 지금까지 폐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61년에 5.16 쿠데타가 나고 그해 7월에 반공법까지도 또 만들어요. 내용이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도 반공법도 만들어요. 이건 뭐 중복되니까 1980년 전두환 집권 때 국가보안법하고 그때까지 병전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국가보안법만 존치하고요. 결국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각칙 분야에서 조금 바뀌었고요. 총론 분야에서는 거의 내용이 변동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제정한 지가 지금 70년 됐죠. 금년이. 70년 동안 기본 내용 뼈대가 그대로, 뼈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죠. 당시에 아까 얘기한 엄상섭 당시 의원이 강조한 나중에 형법 제정 이후에 또 당시 형법 제정 당시에 자기가 강조했던 것이 기본권을 존중해야 된다. 형법이. 또 시대에 적응하는 형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적 제거 수단으로 형법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승만 당시 정권의 정적 제거의 그런 양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글을 나중에 썼어요. 형법의 소위 최후 수단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대에 적응하는 형법을 만들어야 되고 해석도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치적 혹은 사회적 맥락에 맞는 형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법이 지금 제정된 지 70년 됐는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형법 제정 당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1953년 재정 당시에 엄상섭 의원이 이거 직접 쓴 글이에요. 이 글을 읽어보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란 내가 여기 인용을 했는데, 증거라는 것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이란 결국 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만전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증인의 진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허위를 진실처럼 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관원의 억압적인 직무집행은 수사 결과를 진상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처럼 약한 것도 없으나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처럼 가혹한 것도 없다. 이거 오늘날 이 글을 읽어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우리 사회가. 지금 이게 1953년에 한 얘기예요. 70년의 시차가 있는데 우리가 70년의 지체현상을 빚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체적인 예들이 현대 21세기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증거 조작. 그 유성, 서울시 공무원 유성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했잖아요. 결국 재심에서 무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도 증거 조작 사건 많이 있죠. 대한민국의 법처럼 약한 것도 없어.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형평성, 균형성이죠. 왜냐? 어차피 형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요, 그 사회의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범죄 없는 마을은 있을지 몰라요. 범죄 없는 마을. 그러나 범죄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회는 일정 부분 분량의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형사사법기관이 모든 걸 포착해서 다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가벼운 것은 가볍게. 이게 균형성이거든요. 형평성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가벼운 건데 그 엄청난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고, 어떤 것은 의혹 덩어리인데 손도 대지 않아. 이게 어떻게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게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신뢰, 형사사법 절차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또 우리나라 형법이 그 반공 이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내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간첩죄를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간첩죄 규정 98조에 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군에 누설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간첩은 저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저거. 법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저거 고쳐야 된다고 논문도 쓰고 주장도 했는데, 간첩은 전시 상태도 아니고, 간첩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 그게 간첩인 거예요. 자, 한국의 고위 관료나 한국의 국가 기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미국의 그 국가 기밀을 알려줬어요. 미국의 정보 당국에. 예를 들어서. 간첩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첩이 아니에요.
이 규정에 비춰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의 혈맹인데 적국이 아니잖아요. 그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이. 일본에 누설했다? 일본 요즘 거의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일본에 누설하면 그거 간첩인가? 한국의 군사기밀, 국가기밀을 일본에 누설했어요. 외교기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기밀은 다양하니까. 일본이 적국인가? 여기에 부딪히잖아요. 여기 적국? 아니야. 적국은 전쟁할 때나 적국이 있는 거지, 전쟁 안 할 때는 적국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개념적인 적국인 거지. 그 외국형법에서 외국 또는 외국의 조직, 단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적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간첩죄에서. 그 중요한 간첩죄. 옛날에 앤드류 김인가? 미국 교포, 미국 해군 작전 관련 군사기밀을 한국 정부에 알려줬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7년, 몇 년 선고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우방인 한국에 알려줬는데 간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럼 한국 형법에 따라서 이거 처벌할 수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한국 형법은 하나의 국가적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요. 한국은 북한하고 싸우는 하나의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하는 북한과 싸우는 하나의 완전 독립체는 아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간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주체 국가로서의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 때가 이제 6.25 직후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건 바로 고쳤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국가본법의 문제 제기도 결국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반공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우방과 적국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다. 여러분들 장관들 인사청문회나 고위 장성 다른 고위 공무원들 인사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우리의 적국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봤다. 그럼 굉장히 대답하기 난처한 표정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적당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아니면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후보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나 인사청문회 때는 관련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진 않았지만 만일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기 아까 그걸 인용하면 돼요. 적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나라는 모두 대한민국의 적국일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고 그 사안에 관해서 적국이죠. 꼭 굳이 적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일본 당연한 거고. 중국이 우리의 적인가 아닌가? 이 적과 피아를 딱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형법의
핵심인 98조 간첩죄에 저렇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형법의 그런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다. 아동 혹은 존속 관련 형법 규정은 그래. 영아 살해죄 아직 형법에 있어요. 내가 법무부에 있을 때 몇 가지 형법 규정 폐지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영아 살해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 형법과 비교했을 때 좀 창피하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럼 징역 1개월도 가능해요. 어린아이 직계존속이 죽여놓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고.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이고 존속은 7년 이상이거든요. 사형까지. 집행은 않고 있지만. 일본 이미 폐지했고 독일도 당연히 없고 영아 살해죄 따로 없어요. 그러면 영아라는 것은 그 보호가 없으면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망하게 되는 인간인데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영아를 살해한 것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거, 이거 우리나라 형법의 성격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런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영아 유기 뭐 다 같은 저거죠. 어린애들 버리는 거, 부모가.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벌금형으로도 가능해. 벌금형. 영아 유기는 곧 영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거든요, 사실은. 처벌을 강화해야죠, 사실은. 근데 존속 살해 7년 이상 징역이에요. 사형까지. 존속 살해. 존속 학대, 일반 학대보다 무거워요. 이런 것도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존속을 우습게 가볍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학대 혹은 살해죄 규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 양형상의 고려를 해서 감안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저런 규정을 둬가지고 우리 형법을 그런 어떤 유교적 관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명가치의 어떤 생명가치는 저울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인데 이렇게 영아는 그냥 내버려도 가볍게 벌금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죽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이게 우리 한국 형법의 성격을 부끄러워하는 단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아 살해죄를 이대로 둔다면은 이거 일반 살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근데 일반 살인죄도 사형까지 있고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서 영아 살해죄는 저런 건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형법의 이 성격을 나타내는 한 부분이죠, 이게.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권 당시 형사법, 아까 국가보안법 얘기했고, 이것이 이제 여수 순천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수 순천 사건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 제정했고요. 이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지만 4.3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제주도 민중항쟁을 진압하라고 해서 출동 명령이 내렸어요. 여수에 주둔하는 국방경비대 14연대가. 근데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그래서 동포학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보도문 발표하고 제주 가는 거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수에서부터 순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반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로당이 지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들의 배후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고 그러나 하여튼 수사는 남로당의 지시라 해가지고 조직명단에 당시에 박정희 소령이라는 사람
이름이 기재된 걸 발견을 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형이 박상희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형이 그 당시에 남로당의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형이. 그 딸이 JP라고 얘기하는 김종필 씨의 그 부인이죠. 딸이. 그러나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뭐 무기징역 받고 징역 15년으로 했다가 감형됐다가 나중에는 다시 원대 복귀합니다. 현역 장교로 복귀해요. 그래서 이제 소장 달고 5.16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그래서 이 박정희는 이 남로당 연루 혹은 그런 문제 때문에 5.16 쿠데타 직후에 미국의 그 자기에 대한 시각, 평가가 어떨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의 혁명 공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방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방공.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맥그루던가 미국 주한미 대사라든가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미 정부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게 공산주의자 같은데 이 어떤 신분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는 아주 굉장히 동서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시각 교정의 차원에서 방공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이승만의 그 정적 제거의 수단의 조봉암 씨, 진보당 사건, 결국 사형 집행했죠. 조봉암 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내각에 농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한 30% 정도까지 득표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가지고 결국은 간첩죄, 국가변란죄하고 진보당 해산해버리고 1959년에 사형 선고 내리고 집행해버렸죠. 그런데 2011년에 대법원에서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것도. (5.16) 쿠데타 후에 국가보안법 다시 보면은 17조 협의 약속 협의 선동 선전 5항에 2심 혼란죄라 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2심을 혼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 허위사실은 뭐고 2심을 혼란케 하는 것은 또 뭔지 다 이게 명확성 원칙에 벗어나는 것들이죠. 왕래, 잠입, 은닉, 편의 제공 이것을 만든 현행 국보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잠입, 탈출, 회합, 통신 현행 국보법에 다 있어요. 폭처법, 우리나라에서 지금 폭처법은 형법 못지않게 적용이 많이 되는 법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입니다. 이거 역사가 오래됩니다. 1926년에 일제강점기 똑같은 제목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노동운동, 농민저항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해방 후에 군정청에 의해서 의형형법 적용 계속되고 폭처법도 적용됐다가 1953년에 형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걸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5.16 쿠데타 후에 똑같은 제목으로.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비상입법으로 다시 부활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여기를 확대합니다. 주거 침입, 퇴거 불응, 재물상계 이거. 당시 폭력배 소탕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정당화 확보 목적이었다. 당시에 폭력배가 많았던 건 사실이야. 깡패라고 하는 조직들. 뭐 이정재라든가, 영화배우 이정재가 아니라 당시 이정재, 이모아수라든가, 뭐 옛날 그 드라마 보면 나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고
활개치고 다녔냐면은 설날 당시 경무대, 옛날 청와대 전 이름이 경무대입니다.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부인인 프란체스카와 두 사람에게 세배를 올렸습니다. 세배를. 세배까지 다녔어요. 깡패 두목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 시내를 동대문, 종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분할 통치를 한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5.16 쿠데타에서 이 깡패 척결을 목적으로 해서 복제법 부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다 검거했죠. 사형 선고하고 집행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마치 그 1970년대 그 중국의 홍위병 때 목에다 이거 팻말 걸고 시위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홍위병 사진 보면 지금도 나옵니다. 당시에 이 깡패 두목들, 깡패들을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종로를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걸린 게 뭐냐? 나는 깡패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깡패입니다. 그리고 종로를 행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아주 통쾌했겠죠. 복제법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박정희가 결국 유신헌법, 1972년에 유신 통치가 시작됐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긴급조치에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 형법에다가 104조 2에서 국가모독죄를 신설합니다. 1988년에 폐지되는데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대통령 포함됩니다. 박정희 비난하는 걸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또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야 할 우려가 있게 한 때 7년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 무시무시한 법이죠. 모든 게 대통령 비판하면 다 걸릴 수 있어요. 국내든 국외든 간에. 특히 당시에 김대중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외신 기자회견을 꽤 했거든요. 국외에서 그런 걸 다 처벌하게 한 거고요. 또 국가보안법 적용이 남발됐다. 제1동포 형제 간첩단 사건. 국군 보안사에서 보안사령부에서 발표했어요, 이걸. 71년에. 또 비극적인 사건인데 서승 씨하고 서준식 씨 두 사람 형제예요. 서승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7년인데 사회안전법 전향소를 안 썼다는 이유로 해서 사회안전법에 불 적용해서 토탈 17년 투옥됐어요. 결국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선고를 내린 사건이에요. 이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좀 나오는데. 제일동포는 일본에 조총련이 있다는 거하고 연결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제일동포들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충분히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혹한 고문하에서 받아낸 증거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간첩단들을 만들어냈죠. 유명한 인혁당, 민청학년,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황당무계한 사건인데, 이 민청학년을 대상으로 한 게 긴급조치 4호예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가능했어요. 사형까지 가능했어요. 영장 없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다 가능했어요. 1974년. 유신 통치하죠, 이거.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 재심 무죄였는데 지금 인혁당 사건이 1차, 2차에 걸쳐 나는데 비극적인 건 2차죠.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민청학년의 배후 조종자라 해가지고 1975년 4월 9일날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하고 18시간 이내에 다 사형 집행해버립니다. 8명을.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죽고 560 체제로 들어가죠. 이제 국가보호 입법회의라는 거 만들어요. 똑같이 배웠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보호 입법회의. 반공법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흡수 통합했는데 국가보안법을 개정해가지고 1960년 4.19 후에는 독소조항 삭제했는데 80년 12월에 다시 부활시킵니다. 정치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누가 규정 짓느냐? 수사기관이 규정 지어요. 그리고 560 때 특정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이 특정법도 자주 적용되는 우리나라 형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3대 사건이라는 게 장영자, 이철이, 어음사기 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진흥사건 이 세 가지 금융 사건이 터지니까 민심수습 차원에서 특경법을 만들어내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영자, 이철이, 이 장영자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장영자라는 사람은 이순자라는 사람과 연결이 돼요. 이순자 아버지의 동생이 장영자의 형부예요. 이해 갑니까? 이순자 아버지의 동생이 이규광이라는 사람이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장영자의 친언니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영자라는 인물이 이철이 엄사기 사건 등장하고 이철이는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낸 사람. 그러니까 권력층에 비호가 있다는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적 멤버잖아요. 엄사기 사건. 명성은 김철호인가 하는 사람. 명성 우리나라에 최초로 콘도미니엄을 도입한 사람인데, 명성 사건 있었고요. 영동개발진흥 사건.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 민심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특경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했죠.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제 법률이에요. 이 영동개발 진흥사건에 영동이, 딴 얘기지만, 영동이 붙은 명칭만 영동대교 있죠. 세브란스도 옛날에 영동 세브란스였어요. 얼마 전에 강남 세브란스로 바뀌었죠. 영동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영동. 영동대교? 왜 거기가 영동대교지? 영동지방 하면 강원도 지방을 영동지방이라고 하는데, 영동지방이라는 것은 여담이지만, 과거에 서울에서 강남은 영등포밖에 없었어요. 영등포.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예요. 영등포를 제한 지역은 다 경기도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다 경기도예요. 그래서 이 강남을 개발하던 당시에는 영등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 동쪽을 개발한다 해서 영동이에요. 영동. 그러다가 이제 강남이라는 용어가 더 뜨면서 강남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영동대교는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영동대교예요. 영동호텔인지 영동자 붙은 거 많았었어요. 강남은 전부 영동이었어요. 국가보안법의 과잉 적용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홍성담시 간첩혐의 사건, 이 걸개 그림 유명하죠. 여기 지금 보니까 점심 먹고 들으면서 보니까 학생회관에도 유명한 그 걸개 그림 걸려 있었죠. 걸개 그림은 사실 이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창안해낸 새로운 형태의 그 미술 양식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걸개 그림은. 서양 어디에도 나는 없다고 봐요.
이 홍성담 화가가 이 11폭짜리 그림을 그립니다. 그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일제 식민통치, 6.25 전쟁,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쭉 넘어오는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11폭의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굉장히 커요, 한 폭이. 굉장히 큰 그 그림인데, 제가 그 그림의 그 사이즈가 이 11폭을 다 합하면은 70m쯤 된대요, 가로가. 그렇게 큰 대형 걸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슬라이드로 제작해가지고 미국 LA에 있는 민족학교를 통해서 당시에 개최 예정이던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보냅니다. 그걸.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적 표현물 제작해서 배포한 거잖아요.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되겠죠. 이 당시에는 그 임수경 방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아주 이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아주 뉴스를 장식했던 그 당시 시대에 커다란 그 화제를 몰고 왔던 사건인데, 가로 7m에 세로 2.5m니까 한 폭만 해도 그렇게 크니까 11폭을 하니까 70m짜리가 된 거예요. 이 초대형 그림을 슬라이드로 제작해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 이미 이거 이적 표현물이라 해서 경찰에서 압수해서 다 소각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드만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첩, 국가보안법만 아니라 간첩 혐의까지 적용해가지고 기소해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뭐 회합통신했다, 금품수수했다 해가지고 7개 혐의로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간첩죄는 무죄고 이적 표물 제작 배포는 유죄해가지고 3년 4개월 선고를 하고 복역을 다 했는데, 이 당시 홍성남 화가가 그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평양으로 보내졌는데, 그 후에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서도 이걸 전시하는데 처음엔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뒷얘기로. 근데 결국은 이제 전시했는데, 그걸 평양에 있는 그 화가 집단들이 복원을 했다. 슬라이드를 보고. 복원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또 비슷한 그림 사건이 있죠. 모내기 사건.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 이 그림이 뭔지 한번 좀, 아까 저걸로 한번, 여러분들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림인지, 이거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기소됐어요. 이 그림이 이적 표현물이라 해가지고 기소를 했고, 저 그림을 몰수를 했죠. 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을 몰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 행방이 묘연했어요, 저게 지금.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보면 저 북쪽하고 남쪽이 너무 대비된다. 평화로 모내기, 저기에서 이제 뭐 새참을 먹는지 하여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뭐, 미국 국기도 있고, 여기, 또 뭐 저기, 하여튼 미사일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여기 쭉 돼 있고,
이제 이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유엔 인권이사에서까지 그림을 빤아내야 했는데, 이게 내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그림의 소재를 한번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그림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몰수를 했는데. 파악 결과 서울중앙지검의 캐비넷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접혀져 가지고. 신학적 화백은 자기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데, 검찰에서는 몰수된 거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다. 근데 보관은 그렇게 구겨져 있는 상태로, 29년 동안 보관돼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신년, 3년 복권 발표하면서 말미에 이 신학적 화백의 그림 모내기의 처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부에서 검토하고 해가지고 그걸 중앙지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보관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접혔기 때문에 그 접힌 자국에 그 그림 물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신학적 화백에 이걸 좀 보수를 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역사의 흔적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둔다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접힌 자국이 있는 채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전시는 또 못하고 있어요. 이적 표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좀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런 게. 뭔가 좀 국가의 이미지가 쫙 펼쳐지고 좀 이렇게 좀 자유사회의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런 구겨진 부분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노조활동, 우리 형법에서 이 형법의 지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1980, 90년대 위장취업하면 무조건 업무방해죄 적용했고 또 집시법을 어느 입법 목적과는 다르게 집회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시위 자체를 위법시하는 선입견에 입각해서 이걸 적용하고 있지 않나. 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형법상의 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조활동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 지연 말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법에서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 너무나도 제한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거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마비돼 버렸어요. 피해사실 공표를 야금야금 하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이미 판결도 나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죠. 여론을 통해서. 알 권리를 강조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거기서 사라져버리고요. 그 언론 매체는 계속 받아 써버리고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수사기관밖에 없잖아요. 경찰 아니면 검찰이죠. 거기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점이 증폭되는 거예요. 기왕 보도하려면은 그것의 어떤 진실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기정사실화돼요. 어떤 언론 매체를 봐도 매일 다 똑같아. 작곡까지. 그럼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자기 확신의 단계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자기 거짓말을 자기가 믿게 돼. 사람의 심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오죽하겠어요. 참고로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사기관 등의 범죄 주체 제한이 구성 요건화되어 있는데 독일은 범죄 주체 제한이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죄는. 아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유성 증거 조작 사건은 저런 유형의 그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거 조작이요. 그 유성이 최초가 아니에요. 제일교포 이름이 내가 손유영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제일교포 간첩사건, 손유영이라는 제일교포 사업가,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서에 대한 조작이 일어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간첩으로 몰아가요. 그래가지고 복역을 하죠. 심지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됐는데 그 후에 2020년에 재심 무죄됐지만 그 사이에 이제 징역형으로 감형되고 1998년 김대중 정부 하에서 가석방으로 석방돼서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2013년인가 죽었고 2022년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때에도 고문으로 인한 증거 조작도 해내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 증거 조작해내고 하여튼 그 재심을 하는데도 1981년, 그러니까 40여 년 전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즉,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완전히 단절된 그 법원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화했고, 1981년이라면은, 군부 독재가 극성에 달했던 그 시기고, 정보기관이 아주 수사까지도 지금은 국정원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바뀌어가지고 이 수사와 정보 수집을 분리했거든요. 정보 수집을 분리했는데 그 전까지는 수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수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를 몰아갔고 그래서 그 고문이 자행됐던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유성 증거 조작 사건에 그 선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자백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유성 증거 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 검사들이. 지금도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도. 수직인 간첩 조작 사건. 또 정말 드라마 같은 사건이죠.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언론에서. 윤태식이라는 자가 자기 아내, 연상의 아내입니다. 홍콩에서 살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이상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월급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 찾아가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이상한 사람에서 받아주지 않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줘요. 그래서 이 윤태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시에 그 안깁에서 다 파악을 했어요. 월급을 시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안기부장인 장세동이 이걸 간첩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기획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윤태식은 간첩인 아내의 유인에 따라서 강제 납북되려다가 도망쳐 나온 용감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귀국 기자회견까지 하고 뭐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살해한 사실이 드러나고 사체도 발견되고 홍콩 경찰에서는 이미 윤태식이 범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수사공조 한국에서 안 한 거죠. 이렇게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연좌제로 인해서 김옥분이라는 사람은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가족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 중에 막내 여동생은 시댁으로부터 이혼당하고 거기 그 3살짜리인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시가에서 기른다고 데려가가지고 혹시 그 불이익 받을까 봐서 그냥 절에다 맡겨버리고 이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그 본인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형법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사회통합적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고요.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한다. 그런 걸 과연 하고 있는가? 여기는 이제 법 적용의 공정성, 균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법 해석에서 진보와 보수가 너무 드러나는 게 아니냐. 개인의 이념 성향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건 예를 든 게 19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농산 사건 재판장 이재훈이라는 판사였어요. 판결문 낭독에 개인이 써온 훈계문을 또 읽습니다. 훈계 재판이라고 그냥 하는데 자기 주관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학생들 야단치는 꾸지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일보까지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기 주관 및 사상을 지나치게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을 대하는 재판부의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논조를 펼쳤어요. 모든 법에는 심지어 프레드릭 데글라스라는 미국의 흑인 인권지대 19세기에 미국 연방헌법에는 천국과 지옥처럼 서로 상반되는 자유와 노예제도가 같이 들어있다. 양면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리버 웬델 홈스도 세월의 변화에 따라 많은 정치 이념이 부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느 정치 이념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정부가 혹은 형사사법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하는 거고, 국민이 자기들의 자유로운 사상과 자유로운 하고 싶은 표현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국민이 선택하는 거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국민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것. 형법도 마찬가지죠. 형법도. 형법은 합법적인 기본권 제한의 법이잖아요. 그만큼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정부가 형법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그건 전혀 원당치 않은 거고 국민들의 생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검찰권, 견제와 균형에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 법원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거 나는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봐요. 법원,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 지나왔다는 거예요. 법원, 검찰 일상이 이승만 정권이나 1970년대 중반까지 유신, 군부독재 시대까지는 그래도 양심적인 판사, 검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태용기, 그러니까 검사다 변호사, 태용기시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560 시대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이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내심으로부터의 독립, 이게 더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양심으로부터, 스스로 편견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가. 정치 권력과 결합돼가지고 스스로 정치 권력 기관화 했다는 거예요. 그 법조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법조가족 문화가 이 사법검찰의 팽배해서 정관예우 폐쇄. 정관예우는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외국 교수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적절한 용어도 없고. 우리나라 형법이 과연 그 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체 현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정권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정치 권력의 그런 왜곡된 시각, 그리고 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법치를 강조하는 거지 국민들 보고 법 잘 지키라 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게 그게 법치주의다. 이거 아니에요. 법치주의의 발생 영역은 국가기관의
그런 정의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시위, 집회 시위 다 처벌하겠다. 그건 그 위반은 다음에 할 얘기인데 위반하기도 전에 미리서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 법치주의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 몇십 년 전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도 말이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박탈해 버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법학 전공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런 그 법 그리고 현실 법 현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별로 재미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저는 괜찮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글쎄요. 지나긴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강의를 하실 교수님께 좀 양해를 이렇게 구해갖고 한 10분 정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혹시 질문은 한 명이나 두 문 정도 빨리 받고 그래도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한두 명 괜찮아요. 없어요? 네. 없으면은, 좋습니다. 오늘, 완전 2시간, 장시간 이렇게, 우리 그 형법의 역사와 또 주요한 사건들을, 위주로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박상기 전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